국가의 설계도이자 우리 공동체의 가장 무거운 약속인 헌법. 이 텍스트를 두고 여야가 끝없는 정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천국의 서재 시간, 이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효인 시인 두 분 나오셨고요. 먼저 어제 오늘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결국은 39년 만에 개헌안 투표 불성립이 됐어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어제는 이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오늘은 이제 필리버스터까지 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제 아예 투표를 이제 상정하지 않는 이런 일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87년 세대는 아니거든요. 바로 예. 다음 세대거든요. 87년을 겪었던 세대는 무슨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개헌을 하겠다고 그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왔습니까? 독재를 종식시키겠다고 해서. 근데 그렇게 해서 개헌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39년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개헌을 한 번도 못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또 내란을 겪었잖아요. 예, 내란 거치고 난 다음에 최소한 그걸 막겠다고 해서 개헌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번에 개헌안은 너무 간단하거든요. 제가 봐도 지나치게 간단하다고 할 정도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한 그런 개헌이거든요. 근데 39년 동안 못한 개헌을 일단은 먼저 내란 같은 이런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해서 시작했던 개헌안인데 그걸 집단적으로 의원들이 가서 자유투표도 못하게 막아버리고 그리고 개헌을 무산시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번 개헌안은 제가 짧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헌법 전문에 부산, 마산, 부마 민주화 항쟁 정신, 그리고 5.18 민주화 항쟁 정신을 이제 넣는 것 하나, 그리고 지방 균형 국토 균형 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넣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비상계엄을 대통령이 선포를 했을 때 48시간 내외 의회 승인을 받아서 좀 더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거, 뭐 요 정도 내용이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서현 시인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투표 불성립에서 그 기시감을 묘하게 느꼈는데요. 예. 그게 아마 12월 3일 내란 이후에 첫 번째 탄핵 투표할 때도 아무도 안 와서 투표 불성립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 아니 와서 투표라도 하지 반대하든 찬성하든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순진하게도. 근데 이번에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더 그럴 수 있지 않았었나? 아니 그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이라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면서 이럴 때 아예 투표를 안 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반대한다고 투표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뭐 예전에도 이제 뭐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서 반대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아예 다 불참을 하는 것이냐, 뭐 당론으로 결정해서, 그래서 그거를 반대해서 또 개인이 들어가서 뭐 투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논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제 어제였죠, 그러니까 개헌을 반대하면 불법 계엄 옹호론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적절하냐 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개헌을 가급적이면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야당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천사시니까 좀 예. 악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예, 장동혁 대표가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개헌안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헌 독재를 막겠다고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법적 비상계엄을 막겠다라는. 그렇죠. 우리 과거 예. 역사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예. 비상계엄을 통해 가지고 보통 권력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에 의해서든 아니면 민주적인 방식이든 권력의 힘에 의해서든 뭐든 간에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과거 경험들이 전부 다 비상계엄이 있는 상태에서 권력을 잡거나 그리고 반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거나 권력을 이미 가진 상태에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공포 정치를 통해서 개헌을 하거나 이런 방식들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현직 대통령이 제일 권력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내란 같은 사태를 제가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걸 독재라고 손가락질을 해버리면 예. 국민의힘이 지난번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의 통치권에 해당된다고 얘기한 거다. 아니면은 그렇게 한 대통령을 오히려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모습과 비춰볼 때 얼마나 모순되는 태도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권력구조 개편 얘기는 아예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예. 대통령 스스로 전 연입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어느 대통령이 개헌안도 안 나왔는데 저는 연임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까? 오히려 말도 안 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저는 도저히 그 논리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까 이제 사실상 계엄 승인권을 국회가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넣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도 동의하고 국회의장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반대해버리면은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지적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전 이재명 대통령 말은 그 비약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이거를 반대하면 불법 개업을 옹호한 사람이다라고 비약이겠죠. 뭐 예. 그렇게까지 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말이 비약이라면 이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수수라고 하는 장동혁 대표의 말은 흰 소리라고 하거든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 아. 비약이랑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구분을 해드릴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독재 연장을 한다니까 지금 독재라는 얘기인데 그거를 누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장동혁 대표의 논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에는 이제 개헌을 이제 이게 민주당이나 이쪽 이제 국회의장이 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다가 이제 대통령 권력구조 개편은 들어가지 않으니까 최근에 특히 이제 공소 취소 권한이 있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를 하니 지금 이렇게 위헌성 소지가 있는데 이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독재를 하기 위한 술수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뭐 이런 논리 구조로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약과 흰 소리가 같이 섞여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 야당에서 이 반대 논리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나경원 의원은 의회 해산권 도입,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 이게 이제 내각제 국가에서는 이를테면은 총리가 의회 해산을 하고 다시 재선거를 치르는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라는 것도 있고, 김민전 의원은 6.25 전쟁이 빠진 전문 수록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6.25 전쟁도 그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라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아니 이게 일을 하다 책을 만들다 보면 예. 디자이너께서 그 A라는 시안으로 너무 하고 싶으시면 B 시안을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덜 한 아주 뭐 표지로 만들 수 없는 시안을 보내주시거든요. 세 가지 시안을. 예. 그럼 A 시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B 시안이 너무 이상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를 하는 네. 거죠. 이거 보면 협의를 안 되게 하기 위한 생카드를 내는 거예요. 중간에 협의할 것도 없는 카드를, 받아들일 수 없는 카드를 내밀어서 이 협의 자체를 무화시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선거에 하려면 너무 급하지 않냐, 시간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지 않냐는 말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설득될 마음이 있는 사람을 설득을 하는 거지, 아예 안 된다고 고개 절레절레한 사람 앞에서 어떻게 설득을 하겠습니까? 심지어 이번 개헌안도 반대할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문구를 짠 개헌안으로 보이는데, 네. 예. 이 개헌안의 카운터 논리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뭐 논의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려요. 근데 6.25 한국 전쟁은 좀 심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권 재민이잖아요. 예. 헌법 1조에 규정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게 이제 민주공화국의 공화정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그 민주공화국의 그 국가의 어떤 체계 자체를 만들 때 다른 조항도 그렇지만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예. 6.25 정신이 이미 헌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근데 5.18이나 부마항쟁은 그 권력에 맞서는 국민 주권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예. 그걸 바로 세우기 위한 공화정의 민주정의 가장 기본을 갖다가 헌법 전문에 우리가 수록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세 침략으로부터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그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우리가 법통과 관련되는 부분, 정통성에 관한 부분과 함께 국민이 주인이고 그 어떤 그 국민의 권한과 국민의 결정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정신을 담고자 하는 건데, 헌법 그 자체에 녹아 있는
우리 체제를 보호하거나 우리 국가를 수호하는 개념을 헌법 조문에다가 굳이 거기다 더 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중원보원하는 얘기가 되는 거를 알겠습니다. 굳이 넣겠다고 하는 거고 예. 그 얘기는 곧 얘기하면 공산주의와 싸우겠다고 하는 얘기를 헌법 조문에다 실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얼마나 낡은 고루한 냉전시대적 사고입니까? 알겠습니다. 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니까 좀 저희가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는 굉장히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유지하는 기본적 원리, 가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거를 왜 이런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서 크고 중요한 문제도 다 같이 제대로 선거가 끝난 뒤에 제대로 논의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하자. 왜 꼭 선거 시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유불리나 이런 것들을 하냐. 그래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이런 전략이다 이게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래서 투표율이 높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예. 투표율이 높으면 국민의힘에 불리하다라는 얘기 같은데 너무 괴이한 자기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그 페이스북 예. 글은 투표율이 높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그 개헌이라는 게 너무 특별한 사정이 있어도 뭐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할 때마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987년 개헌 전까지 우리나라가 10차례 재헌 및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1948년에 재헌을 하고 1987년까지 10차례 했으니까 적지 않은 숫자예요. 근데 물론 그 개헌 중에는 뭐 유신 헌법도 예. 있고 4.4.5입도 그래요. 대체로 국민의힘 정당 계열에서 자기 멋대로 개헌을 9차례 했고 단 한 번이 6월 항쟁에 의한 개헌이긴 했거든요. 예. 근데 적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것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200명 그러니까 3분의 2만 뭐 확보하면 예. 이 3분의 2 확보해서 해보자고 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왜 지금 하냐, 왜 이렇게 급하게 하냐라는 논리는 사실 맞지 않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개헌은 국민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또 그 선거가 있을 때 국민투표를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지 뭐 어떤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또 선거일을 잡고 하는 것도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사실 이 시기가 개헌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이 시기가 이 시기가 있으니까. 제가 뭐 바로 잡을 것만 한번 살짝 예. 말씀드리면은 구차견. 현재 이제 국민의힘이 예를 들면은 뭐 민주공화당이나 뭐 이런 정당들을 계승하지는 자유당은 네, 계승하지는 네. 않았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민자당부터 민주자유당부터 계승하는 걸로 공식적으로 돼 있지만은 보수 계열 정당을 네, 네, 말씀하신 걸로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대략 이제 한 1,500억 원 정도 든다고 해요. 국민투표를 하려면은. 그런데 그거를 이런 대형가 큰 선거하고 같이 하면은 그 돈을 상당수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선거랑 같이 하는 건데 이렇게 반대하면은 그냥 따로 해야 돼. 돈 들더라도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도 따로 들어요. 할 수도 있죠. 저는 뭐 예.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전면적인 개헌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동의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전면적인 개헌을 하기에는 개헌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하고 수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예. 그동안에 권력구조 개편 문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하기도 했었잖아요. 2019년에 했었죠. 예. 그거는 이제 전면 개헌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전에도 그런 시도들이나 토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막혔기 때문에 39년 동안 개헌을 못했던 거예요. 선거에 유불리도 작용하고 거기에 대한 뭐 예를 들면 내각제든 이원 집정부제든 생각이 다 각자 다르고 예. 그리고 사실은 개헌을 우리가 권력구조 개편만 얘기해서 그렇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은 얼마나 사회적으로 논의할 게 많아요. 뭐 예를 들면 토지 공개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사회적 다양성에 관한 문제, 종교의 자유에 관한 문제, 뭐 이거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은 아마 180명 모아놓으면 180명 다 다른 얘기를 할 걸요. 예. 그러니까 그 얼마큼 그 동안에 39년 동안 그런 벽을 못 넘었기 때문에 한 번도 개헌을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개헌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아마 개헌안 만드는데도 1, 2년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선거 시기를 뭐 같이 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는 개헌안 투표 할 수도 있다고 봐요. 예. 근데 그런 원론적인 아주 정답에 가까운 얘기를 하자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벽을 못 넘었기 때문에
조그만한 걸 하나하나씩 넘어가면서 우리가 바꿔가는 작업들을 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부터 부분 개헌을 해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합의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빨리빨리 해버리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예. 뭐 중우장대하게 모든 거를 뜯어 고치려면 그렇죠. 언제 합의가 되겠냐. 그러니까 경박단소하게 하자. 예. 네, 이런 얘기인데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넘어가면 그 다음에 개헌을 또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또 다시 총선에 또 개헌하자고 하면 또 유불리가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못 할 거예요. 개헌을 하도 하기가 힘드니까 개헌이란 거를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뭐 거의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87년 예. 개헌이 그게 아까 그때 이제 10차라고 하셨는데 예. 9차 개헌이거든요. 그때가.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저도 이제 87년 때 사실은 이제 중학생이었기 때문에 투표권이 없었죠. 투표권이 없었으니까 네. 제가 보기는 했지만은 제가 경험한 건 아니라서 그거를 그렇군요. 그 독일은 60년 동안 68번 개헌을 했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뭐 이렇게 개헌이 필요하면은 뭐 한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경성 헌법이냐 연성 헌법이냐 좀 고치기 쉽냐 어렵냐 그 차이가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는 국회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을 또 해야 되고 그러니까 고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재를 하거나 그렇죠. 힘을 가진 사람이 일방적으로 개헌을 하지 둘 중에 않으면 안 되는 하나더라고요. 거예요. 보니까 독재를 하거나 아니면은 민주항쟁으로 나라가 뒤집어지거나 이 사례가 아니면은 네. 개헌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오택 예. 작가가 쓴 개헌 이야기라는 아주 얇은 책이에요. 산림지식총서에 나온 100페이지가 안 돼요. 그걸 전자책으로 읽었는데 우리나라 개헌 역사만 봐도 현대사 공부가 되겠더라고요. 지금 현대사가 약하다고 하는데 맞아요. 개헌 교육을 시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개헌이 일어나느냐? 근데 뭐 재헌을 제가 포함해서 아까 10차례라고 한 거였는데 재헌 그다음에 이승만 정부의 4.4.5입 선거 부정선거 그다음에 박정희 이때의 유신헌법 그리고 뭐 5.18 민주화운동 비상계엄 그리고 87년 항쟁까지 우리나라 현대사가 쫙 잡히는 거예요. 공통점은 굉장히 큰일이 있어야 개헌이 일어나요. 뭐 한번 흔들어줘야 돼요. 뭐 독재자의 잘못된 결심이든 아니면 시민들의 혁명이든 뭔가 한번 뒤집어져야 개헌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승만 대통령 하야한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각제가 도입이 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보통 이제 물러나야지 보통은 이게 개헌이 되더라고요. 큰 예. 일이 일어나면 개헌이 되는 건데 예.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2월 3일 내란이 그 정도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 빈틈이 많다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87년 체제가 다 했으니 바꾸자라는 거고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12.3 내란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럴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개헌할 필요가 없겠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과거에 그러니까 덜 민주적일 때 그때는 어느 한쪽에는 힘이 크게 작동을 해야 지금 개헌이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 힘의 어떤 정당성 문제를 떠나서. 근데 우리가 이제 선진국 반열에도 올라가고 경제력도 그만큼 커지고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거잖아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서 못 느끼는 거지. 그래도 대한민국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는 한쪽 일방의 힘을 통해 가지고 강제로 이렇게 밀어붙이듯이 개헌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나 타협을 이뤄나가는 정도의 개헌 논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예. 그 첫 물꼬가 이번이 될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반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회적 논의나 수기, 토론이나 이런 것들의 문화가 좀 더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2인 삼각 뭐 이런 거에 비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한 명이 안 가겠다고 자빠지면은 아무도 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7인 8각 정도 7개 정당이니까 7인 8각 정도 되는데 이게 참 설득이 그래서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이 정치권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국의 서재 서효인 시인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